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화재 현장을 앞에 두고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합니다. 구조 사다리차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도착한 지 10분이 넘어서야 사다리를 폈습니다. 화재 현장에 빨리 도착해봐야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발의됐습니다.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엔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로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낸 이 법안은 9개월이 넘도록 계류 중입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로 넘겨졌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도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자는 비슷한 법안을 냈지만 1년 넘도록 계류 중입니다. 정치권이 참사 현장 방문으로만 그치지 말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직후 한지붕 두 가족은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똑바로 해! 끌고라도 와야지. 아니 끌고라도 오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발언 수위만 달랐을 뿐 서로를 겨냥해 당을 나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합당을 강행하려 한다면 스스로 당을 나가서 합치는 것이 맞다. 현재 국민의당 의원 39명 가운데 공개적으로 안 대표의 손을 들어준 의원은 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반쪽 통합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서로 당을 나가라고만 했지 당장 나가겠다는 말까지 튀어나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통합을 반대하지 안철수 대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집단 탈당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이미 심리적인 분당선은 넘어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통합 파열음으로 국민의당의 분열이 가속화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원 빼가기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의석수가 5석 차이에 불과한 양당은 원내 일당 사수와 탈환을 놓고 사투를 벌여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첫 번째, 그 다음 연계되는 게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마지막일 거예요. 이삭죽기식으로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민주당은 한 발 빠져 있을 것이고 야당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원내 3당 체제가 다시 4당 체제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국민의당발 정계 개편 가능성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적은 백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들만 맞았다는 일부 보수 매체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청와대 경호처가 350명분의 탄저균 백신을 도입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추진돼 올해 구입을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일반 국민 치료 목적으로 백신 1000명분도 보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권혜호입니다.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불렀죠. 사장님 나빠요. 우리가 그런 개그 프로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것이 벌써 10수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는 그 방법을 좀 더 바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주노동자 현지의 아이들에게 공부할 권리, 펜을 쥐어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숨쉬는 곳도 정치다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녹음하는 날이 눈이 오면 좋겠지만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비가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물론 뭐 서울만 그러는 거고
어떤 지역은 눈이 내리고도 있을 거예요.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성탄절 방송 나가는 오늘은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나오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예,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어제 광화문에 그 법륜 스님이 하는 그 무슨 평화 집회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거 많이 나왔더라고. 막 구호하다가 중간에 성탄절 노래를 이렇게 틀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앞에 선도차에서. 근데 그걸 하는데 스님이 성탄절 있는 사이로 이러는데 되게 옆에서 보니까 귀여우시더만. 좀 열리신 분들은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 다 상당히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 상관이 있어요? 네. 뭐 앞에 해야 될 이야기가 좀 엄숙한 이야기라서 활기찬 분위기는 자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천 화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사고는 안 나면 좋겠지만 그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제천 내려가시고 나서 합동분향소에 조화를 보냈다. 그리고 직접 내려가셨죠. 그 전날은.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대통령이 유족들을 이렇게 다 한 분씩 다 만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소연도 듣고 여러 가지로 들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울먹거리셨다. 실제로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박수현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죄송한 일이죠, 사실은. 사람 인명이 피해가 갔으니까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입은 거니까요. 내 탓, 남 탓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황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형 참사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다친 분들의 쾌유를 빌고 그다음에 소방당국의 빠른 조치, 그다음에 관계당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신 거고 또 사연들이 이제 현장에서 다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대학 입시를 합격하고 할머니 만나러 왔던 딸과 그 딸이 함께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일, 그다음에 부인 잠깐 손을 놓쳤다가 나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인이 이제 주검으로 발견된 일. 그런 안타까운 일들 듣고 현장 상황 보고 그러면 가슴이 미어지죠. 네.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이 유족들 찾아가셨을 때 유족들이 한 분 한 분 막 말씀하신 거 이렇게 기록이 그 기자들 취재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걸 보는데 그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던데요. 뭐 그거는 그 현장에서 더구나 그걸 들을 때 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뭐 국민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안전 재난 이런 거 있어서 사실 국가 컨트롤 타워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은 유가족들의 욕이라도 들어드리는 게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황망한 상황에서 어떤 인명이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와서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사실 위로가 된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유가족들은 대통령 앞에서 죽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소연하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낼 거예요. 원망도 할 거고. 그런데요, 제가 방송 내기 위해서 웬만한 뉴스는 다 클릭해서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 언론사가 대통령한테 참아 못할 소리를 하는 거를 그냥 내보내요. 근데 지금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문제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약간 극한 발언이었는데요. 인명이 훼손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 자체는 진정성 다해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대로 내보내지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유족분들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공격 대상이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사가 그걸 적당히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위로하기도 바쁜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말들이 나오겠지만 그걸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사가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는 누구도 어떤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극적이고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기반하지 않는 뭐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거 역시 또 그분들의 심경이니까 저는 저희가 이제 사건 발생 직후에 오후 2시에 그 소방 당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안행위하고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렇게 이제 주요 당직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소방 당국은 당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했는지 이제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제 상황을 쭉 설명을 했는데 사건 발생 직후와 저희가 보고받기 전에는 소방 당국이 굉장히 이제 미흡하게 조치한 측면이 매우 많이 부각이 됐죠. 근데 그거는 뭐
감내하고 가는 거고 조금 상황이 진정되고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추후에 사건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또 판단 내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언론 역시도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진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은 뭐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사고가 사실 나는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지금 방송하기 직전에 우리가 뉴스를 잠깐 봤잖아요. 화재 사건이 여기저기서 납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 인명피해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 소방관 인력 충원에 관한 문제가 국회에서도 있었고요. 그런데 현직 소방관 있으신 걸 저희 조만간 그렇지 않아도 소방관 되시는 분 인터뷰 한번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빈부격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대도시의 소방관들은 예를 들면 제가 사는 구에 소방관 분들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인접구에서 다 지원 나오는 형태로 금방 이렇게 모여들 수 있는데 제천 같은 데는 4명이요? 나머지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지역에 있는 소방관들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였겠죠. 제가 안행일을 하면서 이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이나 인력 충원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죠. 근데 역시 이제 해결이 안 됐던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일자리를 충원할 때 소방 공무원에 대한 그 얘기가 되다가 결국은 규모가 축소된 형태로 일부 조정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 편차에 따라서 소방 그 인력과 장비에 대한 지원이 차이가 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재가 나서 사용하던 장갑이 이제 훼손됐다 그러면은 본인 돈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를 수습하고 나서도 그 비용 지불을 소방관들한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직 전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였는데 그거 역시도 지금 뭐 야당의 반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방 호수의 굵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2인 내지 3인이 소방 호수를 들고 이렇게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제천의 경우는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소방 호수 자체도 물줄기가 약한 호수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규격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가장 크게 문제됐던 점 하나가 불법 주차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쨌든 제도로서 그 이제 불법 주차에 대한 어느 도시나 이제 이게 늘 문제고 그 화재 진입 도로에 대한 규모 확보 이런 문제가 늘 심각한 문제인데 정말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어느 단위에서 별도로 만들든 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제천 화재는 짚어볼 지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지금 일부 언론들은 이제 소방관들의 초동 대처 미흡 이것만 부각시키고 있는데 드라이비트 공법의 문제라든지 필러티 주차장의 문제라든지 비상구를 사용하는 것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고요.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 듣다가 상당히 복잡한 이슈가 많은데 큰 이슈 3개만 좀 너무 복잡하지만 좀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책임이라는 문제 있잖아요. 이제 가령 대통령이 가서 유족을 위로하고 참 욕이라도 먹어야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그런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종의 사과 내지는 책임, 도덕적인 책임이건 뭐 포괄적 책임이건 구체적인 책임이건 그거를 좀 따져보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건축물, 구조물에 어떤 형태든 처음에 만들어질 때든 아니면 안전을 검사할 때든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대처하는 과정에서든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 관련이 안 되는 부분이 0.1%라도 없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대목에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따지면 있을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대통령이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시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국가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국가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현대의 대통령이 사과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포괄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죄송함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이런 화재 사고의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인명피해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 건축물의 만들어짐 또는 어떤 화재 대응에 있어서 구체적인 당국의 이 잘못이 아주 구조적으로 딱 드러났을 때 사실은 그럴 때 보다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조금 더 명료한 대목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요것을 아까 지금 언론 보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현재의 정부이고 현재 대통령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만 딱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보면서 근데 이거는 분명히 좀 짚을 대목이 있겠다 싶었던 거 하나는 건축물이 어쨌든지 간에 일종의 소방점검 있잖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일선에 있어서의 소방점검을 할 때 예를 들어 2층 비상구에 있어서의 이렇게 적치물 같은 거를 짚어내지 못한 건 분명히 나중에 따져봐야 될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문제 내지는 지역마다 존재하는 편차의 문제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많이 지적됐고 어쨌든 정부에서 꼭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데 사실은 국가직으로 다 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고 실제 운영은 지역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은 국가적으로 하되 운영은 지역의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고 빨리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고 그와 별도로 안전이라는 문제는 이번에 이제 주차 비상구 문제 등등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회째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졌죠? 강원도인가 어디가 눈 엄청 왔는데 차들이 가다가 길 막힌다고 자기 차 세워놓고 가버린 대관령 경우가 있었어요. 네. 참 난감하더라고. 그때가 사실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도 그런 문제가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그렇게 아주 불가피한 경우 말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머지는 다른 차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등등의 이제 복합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해서도 각각의 일반적인 어떤 의식의 문제, 문화의 문제, 관행까지도 다 짚어볼 대목들이 있을 거예요. 불이 나지도 않는데 소방관 증원이 왜 필요하냐고 했던 국민의당의 황주원 의원도 생각이 좀 나고 그러는데요. 이 안전에 관한 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0.1%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불은 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 진짜 황당한 얘기죠. 그건 마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쟁이 맨날 나는 거 아니잖아요. 군이나 안보를 하는 것과 같은 거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감옥 갔을 때 그 대학 때 그때 교도관들을 보고 나서부터 제가 생긴 생각이 있어요. 늘 가진 생각인데 나는 가장 험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절하게 처우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감옥에 가면 교도관들한테 반 징역 산다 이런 농담 비슷한 게 있어요. 같이 감옥 사는 거죠. 같이 감옥을 살거든. 하루에 반은 감옥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반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늘 교도관, 그다음에 경찰관들이 잘못된 공권력을 행사할 때 문제지만 요새는 사실 막 술 먹고 깨판 부리는 사람들 있고 많잖아요. 올바로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 소방관, 그다음에 교통경찰관. 사실 그래요. 네. 소방관, 위험으로부터 제가 엊그제 있는 분들. 심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 사실 거기 나온 차태현도 소방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위험하게 휴일 없이 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지금 아까 황주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사실은 아마도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정략적 차원의 반대를 하다 나왔을 텐데 굉장히 생각이 좀 짧은 얘기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같은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언론이 보도의 태도는 어떤 문제냐면 그 인력이 없는 상태, 장비도 허술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초동 대처를 할 때 소방관들만 할 문제가 아니에요. 민관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차를 정리해 준다라든지 LPG통 큰 거 있었잖아요, 앞에. 그 밸브를 소방관이 아닌 민관이 잠고 이런 식의 보도를 냈더라고요. 소방관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제 목격하는 사람들의 이 방향과 그다음에 맞아요. 위치에 따라서 그 시점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소방관이 했다고 이제 발표는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차를 이동하는 것도 유가족이 누군가가 했다 이제 이렇게 오늘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실제 상황에서는 거의 막 너나 같이 했겠죠. 너나 없이 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의문 드는 것은 의용소방대가 제천에 있을 텐데 근데 이번에 작동이 됐는지가 제가 그것도 조금 짚어봐야 됩니다. 동네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게 그 지형 지물은 그 동네에 있는 의용 소방대원들이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그래서 역할이 있는 거고 이번에는 사실은 민간인이 사다리를 가져와서 이제 3명을 구조했던 거잖아요. 그는 이제 특장차가 아마 그 소방 당국이 갖고 있는 특장차보다 규모가 조금 작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했다는 점 뭐 이런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만큼 불의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돕고 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외면하지 않고 늘 안타까워하고 함께하고 봉사, 이번에 돌아가신 분 한 분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하려고 준비하던 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우수한 국민성은 서로가 이제 존중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탓 공방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복원하고 그동안은 10년간 무너진 그 안전 불감증의 문제나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은 문제나 법과 제도의 미비로부터 생긴 문제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현대화가 될수록 참사가 대형화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고층 건물의 지금 공법으로 인한 그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한 불비한 점을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지혜와 그다음에 당국의 그런 발빠른 조치, 그다음에 정치권의 법과 제도의 정비,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길로 봐야겠죠. 황주홍 의원의 얘기는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문제 제기의 취지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릇된 건데, 거기서 만약에 정말 자기가 어떤 진정성을 갖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억지로 그걸 한 200%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제기했어야 맞아요. 화재가 늘 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났을 때 위험하고 그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늘려야 되는 것과 함께 사실은 민관 대응 협력 체계를 어떻게 잘 할 거냐, 이것도 같이 제기했어야 되죠. 실제로 그런 취지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비군 개념처럼. 그럼요. 필요할 때 늘릴 수 있는 부분. 홍준표 씨 같은 분들이 세월호하고 제천 화재를 또 연결시키면서 공격해야 되는 걸 보도하는 건 전 특정하게 존재하는 목소리니까. 그건 그쪽 정치인이 하는 얘기니까. 근데 아까 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가족 분들의 요구 없는 목소리를 그대로 보도했을 때 유가족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극심한 논란으로 빠져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전체 소방 공무원 수가 4만 4천여 명인데요, 지금 현재. 인력 배치 기준보다 19,000명 정도가 부족하답니다. 예. 소방관 한 명이 대략 국민 1,579명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고요. 소방 공무원의 98.8%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을 국가적으로 전환해서 국가 예산으로 열악한 이분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고는 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4, 5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 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민적 아픔과 고통들을 분란으로 끌고 가지 말고 나라의 좋은 시스템으로 만드는 데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유해열 씨의 영상 같은 거 좀 보셨어요, 최근에? 푸나님도 이제 방송 진행 때문에 모든 뉴스를 다 검색하고 하시듯이 저도 대변인이기 때문에 여야, 청와대, 뭐 정부, 그다음 SNS,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거의 뭐 중독이라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 하여간 다 봐야죠. 놓치면 안 되죠. 그 장면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근에 외로워서 인형 들고 나타나고. 저는 틀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떠 있는 스틸만 봤어요. 그런 캐릭터는 역대 없었지 않았어요? 뭔 말이에요? 그게 외로워서라는 게. 아니 혼자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울보고 근데 상황이 너무 외로우니까 그래서 인형을 같이 봤다.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의 언행으로 좀 보기 힘들죠, 이건. 그런 경우 많지 않죠. 처음 봤죠. 처음 보는 캐릭터죠. 약간 지금 멘붕이죠, 없는데 좀 이런 말씀드린 건 죄송하지만 약간 멘탈이 지금 흔들려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어쨌든 자신은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다음에 앞장서서 싸웠는데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 돌아오는 것은 지역위원장을 박탈한 거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홍준표 대표의 대응 태도 험한 말 했지 않습니까? 뭐 주먹질 주모도 아니고 사이코패스라고 그러고. 네. 사실 홍 대표나 그 유채호나 다 보면 평시에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약간 정상 궤도를 좀 벗어나잖아요. 네. 이란선 쌍둥이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갈라서는 가운데 홍준표 재판 결과가 최종 판단이 나와서 내심 기대했을 수도 있잖아요. 홍준표의 파기환송 뭐 이런 정도의 기대도 좀 있을 수 있었는데 그 꿈은 사실 날아갔고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씨가 무죄를 받음으로써 뭔가 체제 정비 더 가속이 좀 붙겠죠. 이제 그렇게 가죠. 그래서 뭐 남경필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복당, 특히 이제 남경필 도지사에 대한 복당은 불허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했는데 쪽문을 열어놨다고 했다가 이제 아예 대문을 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봐도 대안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바른정당을 좀 더 흔들어서
의원을 빼오기 위한 하나의 뭐 방법인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제 뭐 62명 그 당협위원장을 교체한 것, 그리고 이제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사무총장만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2명을 좌파 사람으로 심기 위해서 이제 조강특위를 구성했는데, 사실 그 조금 합리적으로 정당을 운영하면 홍준표 대표가 무죄가 나고 그러면은 지지율이 좀 오르고 기대감이 있을 텐데, 일련의 그런 그 정말 몰지각한 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말의 정도도 보수 진영 쪽에서 볼 때도 너무 과하다. 비정상적인 발언이 연일 지속되고 행동이 지속되기 때문에 무죄 나고 그다음에 자신의 세력을 굳건히 구축해서 뭐 지방선거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온전하게 뭐 회복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외려 국민의당에서는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가 온전하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박수받고 신뢰를 얻고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건 진흙탕도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어저께 뭐 세월호를 빗대서 문재인 정부를 뭐 지켜보겠다라고 한 그건 같은 것,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 결국 그래서 보수 세력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는 저는 사실은 0%도 안 합니다. 남경필, 원희룡 두 사람에 대한 뭐 복당 요 얘기를 흘린 것은 두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실제로 두 군데의 자유당 쪽에서의 대안이 없어서 그런 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흔들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을 거고, 또 한면으로는 이게 일종의 다음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대선 리바이벌처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때 사실상 어차피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를 보고 누가 2등을 할 거냐, 치열한 2등 싸움의 측면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유승민은 결국은,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보수대연합을 통해서 이제 보수로 가기 위한 행보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통합의 목표는 2등 하기다. 그래서 자유당을 제끼기 위한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영남이 아닌 지역, 수도권이나 제주 같은 데서 2등 싸움을 자유당과 통합이 된 쪽이 치열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자칫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영남에서 만약에 유승민, 안철수가 막 뛰어다니면 홍준표가 뛰어다니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다 매력이 없지만 더 매력이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밀리면 완전히 그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빼와야 된다라는 전략적인 그 목표가 남경필이 원희룡이 미운 것보다 더 커진 걸 수 있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진다라는 것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을 이긴다라는 건 사실은 언감생신이고, 2등 싸움에서 누가 3등을 하느냐에 있어서 밀리면 완전히 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측면이 더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걸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이 양반 참 알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세월호보다 더 잘못 대응해서 사상자를 키운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앞부분만 딱 인용해서는 우리가 세월호보다 더 잘못 대응했다라고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사실 화가 나는데, 이 글을 잘 읽어보면요, 두 가지로 해석되게 써놓은 거예요. 뭐냐면 세월호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세월호보다 더 잘못 대응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쉼표를 안 했는데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세월호보다 더 잘못 대응해서 사상자를 키운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너네는 세월호로 정권 잡았는데 대응 잘못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게 써놨다. 도대체 말인지 뭔지 제가 이걸 보고서, 이걸 만약에 그렇게 스스로 만약 생각하면서 자기는 좀 피해갈 수 있다고 꾀를 내서 썼다면 참 알량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진짜 비열하죠. 근데 그 위에 보면 첫 대목이요. 무슨 약점이 그리 많아 언론은 친정부 관제 언론이 되고 포털과 방송은 아예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을까요? 전체 언론을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친정부 매체로 규정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다 비정상이에요. 예. 제가 어저께 들은 말 중에 재밌는 말이 그거였어요. 홍준표의 무죄는 자유한국당에게는 재앙이다. 당 자체는 마음에 안 드는데 당대표라도 좀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좀 덜 부끄럽게 만들어주면 이게 표의 확장성이 생기는데, 내가 이 사람들 좋아한다고 말 못하는 정당이 되면요,
확장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 사람들 같고 어쨌건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바른정당을 가운데 사이에 두고 홍준표와 안철수가 얼마큼 흔들어댈 것인가. 만약에 남경필이나 원희룡 입장에서 자기들이 뭐 재선 3선 이런 걸 노린다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정당에 나가고 싶은 느낌은 있을 거예요. 근데 홍준표 자체가 그걸 가로막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유한국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봐요. 정치적 선택은 어쩔 수 없다는 네. 거잖아요. 그쪽에서 후보를 내면은 한 표라도 덜 나올 가능성도 있고 확실하게 질 수도 그렇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뭐 하여간 그럴 여지가 있죠. 지금 벌써 2017년 12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가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근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대안이 없어요, 저쪽에는. 남경필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니니까. 네. 결국에는 다시 데려다 써야 되는 어떤 상황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의 구도도 그렇고. 남지사가 이번에 바른정당의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사에 나온 것만 보면 그 유승민 대표하고 어쨌든 통합을 지향하면서 가자. 소위 보수 통합을. 이런 거에서 얘기가 안 되니까 자기 뭐 질렸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본인에게 확인은 안 한 거지만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지는 다 열려 있다고 봐야죠. 논리는 아마 거기서는 보수가 통합돼야 된다는 어떤 명분적 논리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어느 쪽이 본인들에게 한 표라도 유리할 것인가는 아마 선거를 두고 재선을 염두에 둔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겠죠. 예. 근데 앞으로 지방선거 프레임은 더불어민주당 압승, 뭐 야당 뭐 패배 요 느낌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실제로 지방선거는 인물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도 지명도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서면 굉장히 선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대부분 TK 제외하고 다 당선될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한두 개만 뺏겨도 기분이 묘해지는 상황도 있거든요. 내줄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놓고 있어야 저번에 9대 8 났을 때요. 이게 누가 이긴 거냐. 서울시장을 가져간 민주 세력이 이긴 거냐. 뭐 이런 식의 논란도 있었던 것처럼. 흔히 네. 이야기하는 전략적인 낙관주의와 전술적인 비관주의, 신중론 이 두 가지가 전 다 있어야 된다고 네. 보는데요. 결국은 온갖 지금 뭐 안철수, 유승민의 뭐 개편 의도, 뭐 홍준표의 뭐 말도 안 되는 공격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도 한 경우에 따라 한 10개 이상 치러지면 지방선거 못지않은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라운드에서 이길 거라고 보지만 민주 세력이 그러나 저는 일단은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안철수, 유승민이 원하는 것은 저는 바보가 아닌 한 흔히 이야기하는 제3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만 간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결국은 1대1 구도를 만들고 주도권 싸움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할 만큼 좋은 후보들 내고 안 되는 데는 연대를 해서 소위 대문재인, 반문재인 전선을 하나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후보 구도는 그렇게 1대1로 될 수도 있다는 건 염두를 두고 치러야 되고요. 선거는 1대1이 되면 어떤 경우든 만심하고 방심하면 안 되죠. 이번에 국민의당 분들 중에 그런 표현 쓰셨더라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 이걸 통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합당이 맞다. 누가 정정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합당은 결국에는 반문재인 세력의 연대 뭐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선거를 통해서만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이제 완전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당무위원회에서 찬반 투표를 의결하고 근데 그게 또 불법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33.3%를 얻지 못하면 투표에 효력이 없다. 있다 이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 전당원 투표는 무효다. 당내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합당 반대가 굉장히 우세하다고 해요.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안철수는 이제 전당원 투표라는 자기 나름대로 묘수를 좀 꺼낸 것 같고 실제로 합당 정도의 의결하려면 전당대 해야 되죠. 근데. 그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떤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당대회라는 게 보통 이런 식이라면. 전당대회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 합의를 사실상 다 이루어 놓고 그것을 추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통상 하죠. 근데 보니까 저번에 안철수 안 나온 의총 보니까 거기서 한마디씩 발언한 사람들 쭉 보니까요. 14명. 합당 반대. 합당 찬성했던 사람이 이현주, 신영현, 권은희 3명이었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손금주라고 우리 고향 지금 지역구 의원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안철수계였는데 반대하고 있고요. 다음에 1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근데 이게 이제 출당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이건 완전 분당 아니에요? 여기서 분당 못하면 이거는 그 모욕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를 찍은 거 아닙니까 지금? 박정천 나가 이거예요. 네, 그분들은 못 받겠다 이거잖아요. 거취를 결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완전 모욕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일단 두 가지를 조금 다른 걸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당원 투표하고 전당대회 문제 이거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제기하고 반대파가 전당대회를 해야지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럼 전당원 투표 나쁜 건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이 직접 민주주의로 가면서 전당원 투표를 많이 하는 것이 좋고 정책이라든가 또 중요한 사안을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회에서 제기한 안 가운데 예를 들어 합당 같은 경우 전당원 투표 같은 방식으로 가자. 규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일단 첫째 그렇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도 어떤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 대표의 어떤 거취나 이런 신임 문제를 걸고 전당원 투표를 하면 어떠냐라는 정치적 제안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냐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러면 쟁점은 그러나 현재 있는 정당법이나 현재 있는 국민의당 자체의 당원 당규를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은 그건 반민주적인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합당의 문제를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고 전당원 투표로 때우려고 한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결국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사실은 안철수 대표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로드맵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심리적 분위기를 만든 이후에 전당대회로 가겠다고 전당대회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어요. 적어도. 그래서 전당대회를 일단 해서 기세를 잡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자체를 하지 않고서는 법적인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이슈는 뭐냐. 지금 이제 반대파에서 제기하는 것들은 그냥 전당원 투표에서 합당을 다룰 수가 있느냐, 또는 전당원 투표를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됐느냐, 또 전당원 투표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도 그걸로 다 끝나는 거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저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밀고 간다면 전당원 투표도 이기고 전당대회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지금 막을 수 있는 것은 전당대회 의장이 그 합당 반대파인 이상돈 의장이라는 것 말고는 전당원 투표를 하고 지역위원회도 많이 잡고 있는데 전당대회도 이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새 싸움을 하는 그걸로 가는 것이고 일단 그래서 그 부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나가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새머리를 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대파인데 어떻게든 지금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그렇게 보수로 가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이 서로 다 당이라는 걸 떠나서 완전히 그냥 어디 외딴 삶에 홀로 남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들판에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럴 텐데 얼마나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다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그거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좀 밀어붙이긴 하는데요. 네. 국민 여론도 별로 안 좋고, 국민 여론이라도 좋으면 이게 밀어붙이는데 명분이 있어요. 국민의당의 지역 기반을 완전 잃는 상태, 물론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이기도 해요, 보면.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분들이 강렬하게 반대하는 건까지 맞는데, 그렇다면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이 안철수라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어요? 답이 참 없는 부분인데 그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만약에 안철수 당대표라면 지금 이거 성금주 이야기가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친한이지만, 정말 대표적인 친한이지만 그 논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안 대표가 정치적으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합당 또는 안철수 대표의 저런 행보, 추진, 이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또 국민의 기대도 없지만 역으로 지금 있는 국민의당에서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철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난 그래서 그냥 보수 쪽으로 가서 나중에 반문재인 후보 되고 싶어. 이게 사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제기하고 여론몰이하고 전국 순회하고 지역위원장 만나고 전당원 투표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나름 그런 행보를 취하고 있는 거. 그건 뭐 그쪽에서 할 일이죠, 사실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 또 반대하는 분들은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할 일이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잘하고 있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그냥 전격적으로 하고 그 다음날 하는 것보다는 나름 스텝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떠드는데 사실 수도 지금 별로 없이 밀리고 있는 그래서 거지.
한편으로 말씀드렸던 게 내년 지방선거의 책임을 국민의당 당대표로 했으면 본인이 혼자 다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랑 합당해서 필요하면 2선으로 물러날 용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 확실히 물러날 거예요 아마. 대선 때까지 가려면은 좀 쉬어야 돼요. 이분은 또 자기들은 그 계산한 거 빠져서 예. 지방선거 유세 다니는 게 100배 낫다고 예. 생각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궐선거 후보도 나가고. 대선 선거운동 하는 거죠. 사실 모든 정치행위 그런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이 대선을 향해 가는 건데 안철수의 캐릭터를 분석해 보면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은 참아야 될 부분에서 자기 누르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 내심을 다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안철수는 어떤 극적인 지점에 딱 가는 순간에 팩 쏟아지는 게 그냥 느껴져요. 일반 국민들도.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많이 참았죠. 2012년도, 2011년도 국민의당에서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11년도 서울시장 양보하고 2012년도 대선 후보 양보하고 2014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리멸렬한 그때 당시에 야당에게 힘을 보태서 2014년 지방선거 승리하고 그다음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 반문 정서가 아주 호남에서 극단적으로 넓어질 때 자기는 호롤단신 광야에 나와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그때 의석수를 많이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화신이에요. 대선에서만 패배했지. 본인 입장만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극소수 일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도 호남 으로 갇히지 않고 전국 배팅을 통한 승부사다 뭐 이렇게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해서 당장의 지방선거는 결과를 못 낸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3당 체제를 만들어서 총선 대선까지 가서 소위 중도 개혁 진영을 포괄해내는 대선 후보로 우뚝 선다. 이 계산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안철수 대표의 정치라는 것이 내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어느 진영에서 어느 세력 또는 어느 계층의 입장을 대변해서 어떤 철학과 가치로 할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정치를 해서 내 목표를 실현하는데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것으로 사고하는 거지. 사고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모든 중심이 안철수 원칙에 대표. 따라서 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내가 뭐 새 정치를 하고 민주, 통일, 뭐 햇볕 이런 걸 하다가 후보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 안에서 다시 그냥 자기 위치를 찾아서 봉사하고 이러는 것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정점에 가고 싶어서 이 진영에서 해보다가 안철수 입장에서는 솔직히 전혀 비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호남이 됐건 민주세력이 됐건 그 주변에서는 자기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딴 쪽으로 가서 후보가 되고 싶다. 이것 때문에 하는 행위 인 거죠. 뭐 아주 심플하죠. 그렇게 정반대로는 호남의 의원들도 보면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를 언덕 삼아 탈당까지 해서 나와서 그럼요. 당선됐는데 이제는 효용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결합했던 두 세력이 그것을 충족시켰던 총선과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 때도 이미 그 이익은 사라졌던 거고 이제는 아주 적나라한 이익의 충돌만 남은 거죠. 근데 이번에 그 가처분 신청 낸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법원 자체가 그 당내 문제는 가처분 신청을 굉장히 기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해주지 않는 거죠. 보통 정당 내부 문제는 잘 안 하죠.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인데 가처분 신청 내놓고 어쨌건 간에 안철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그 새 싸움에서는 또 지는 거다.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는 잠깐 미숙한 지점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건 두 분께 질문. 크리스마스 특집. 지금 방송 나가는 건 크리스마스 날 나갈 거예요. 국민의당 분당 자체가 완전히 이제 성립되는 경우 지금은 섣불리 말을 못 꺼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네가 나가라 분위기니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분란이 났지만 합당하고 나서도 탈당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출당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가 안철수인데? 아니 안철수 대표는 그대로 이제 고하는 거고 지금 이제 반대파들. 근데 뭐 반대파들 출당시키고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 나가고 싶은 나가는 거지. 아니 유승민 대표가 못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뭐 하는 소리죠. 그런 얘기 듣고 들어갑니까 그 당에 그냥 남아있나요? 이제 창피한 좀 스타일 구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합당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최소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남권 의원들은 자기들이 전혀 표도 안 나오는 합당하는 곳에 가서 무슨 공천권을 비슷하게 행사를 한다고 해봐야 별로 의미도 없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비례대표들은 제일 바라는 건 사실은 복잡한 거 떠나서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하건 말건 하면서 자기네들 제명해 주길 바라겠죠.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서로가. 근데 그거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호남 의원들도 깝깝한 거죠. 춘 나올 수도 있고. 탈당하고. 근데 뭐 탈당할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합하면 약 이게 50명이잖아요. 그중에 바른정당으로 합당에 찬성하는 쪽이 바른정당 의원까지 합쳐가지고 최대 25명 미만. 그리고 호남권 중심으로 해서 비례대표까지 포함해가지고 합당에 반대하는 쪽 분위기가 또 25명 최대 미만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힘의 균형도 되게 묘한 상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거기 또 저기가 남아있죠. 바른정당에서 저쪽 자유한국당으로 또 빠질 사람. 그러니까 힘의 균형은 사실은 도찐 개찐이네요. 정치 세력의 어떤 본령으로 봐서의 마음의 합쳐짐은 이미 무너지는 거라고 봐야 돼요. 저 바른정당 내에서 자유한국당 중에 마음이 더 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당 내에서 그 합쳐지는 세력에 끼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합쳐진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소수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실질적인 합당 효과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유승민은 합쳐야 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저는 제가 만약에 호남권 의원들이라 그러면 명분이 확실히 생겼잖아요. 이혼할 명분은 이미 사실 이혼 상태잖아요. 그 상태면 일단 뛰쳐나옵니다. 지역구 있는 사람들 같으면. 몇은 그렇게 하겠죠. 분당되고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당되고 나서 극심하게 막 미워하고 완전히 역적처럼 됐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안철수하고 장렬하게 싸워주면 민심이 어느 정도 돌아와요.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무소속으로 있던 한이 있더라도 안철수 색깔 빼고 저 사람 안철수라고 싸웠던 사람이라는 이미지 주면은 어느 정도 국민들 마음속에 복권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 식의 정치적 센스를 노리는 게 낫지 이도 저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바른정당 합당하는 것까지 따라가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생명들이 사실 다 끝난다고 봐요. 특히 호남권 국회의원들. 아까 말씀하신 소위 얘기하는 천박정 이 정도는 그렇게 일단은 들판도 무소속. 아니고 하여간 무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 그분들 늘 그런 방식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속 하다가 당에 들어왔다가 또 깨고 나가서 또 뭐 무소속 있다가 이상한 논리 돼가지고 또 창당하는데 기웃기웃했다가 당대표 도전했다 떨어지고 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지금 숱한 정치적 행보, 갈짓자 행보를 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소속으로 조금 있다가 또 기회를 보겠죠. 보겠죠. 그런데 정말 다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머리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정치는 좀 끝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종지부를. 국민의당 부분은 어떤 결론이 난다 이런 거는 사실 당연해 보이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하고 함께 정치판의 그 비열하고 씁쓸한 광경을 보고 있는 측면이라서요. 이런 세력들이 차츰차츰 정리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쪽에서 나온 메시지가 평창올림픽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리수용 씨라는 분이 한 말인데 영국 정치인들 만나서 한 말인데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결국엔 평창올림픽 즈음에서 핵실험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직접 쳐들어올 리는 어차피 없는 거고 핵실험 같은 걸 해서 국제사회를 굉장히 경색시켜 놓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잘 되게 만들겠다. 나아가서는 직접 참여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때마침 평창올림픽 때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 제한 입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부 언론은 북한의 그런 제한 비슷한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하듯이 이야기해 준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어떤 과정이든 간에 실제로 한반도 운전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우리는 평창이고 뭐고 그냥 우리 길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보다 좋은 것은 맞고요. 그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100%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의 논리적 연장선에서 비춰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우리는 핵도 자위용이라고 얘기했던 입장이고 또 우리가 굳이 어떤 국제사회에 있어서 어떤 트러블 메이커로 산다 이렇게 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옆에 남쪽 축제하는데 시비 걸겠다 이렇게는 안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 것이고요. 다만 저는 오히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대통령께서도 미국과 북한에 다 메시지를 보내는데 한편 또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야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든 뭐 그것이 미국의 어떤 최근에 나타난 어떤 군사전략 보고서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압박이라든가 또는 행 등에 의해서건 어떤 돌발 사태에 의해서건 북한이 또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는 상황이 변해서 우리가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편으로는 북의 이런 입장을 살리고
밀고 가고 또 미국에 대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시 북한과 미국 양측에 대해서도 하여간 이 기간 동안에는 서로가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일관된 메시지와 이거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지금부터 평창 올림픽 때까지의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정말 더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제가 비공개적으로 만났던 이분들이 그분들인가 지금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요. 그때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유럽에서 북한 다녀온 분들, 북한에 2박 3일 다녀오고 나서 직후에 추미애 대표랑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당시 대화 나눴던 내용과 그다음에 평양 분위기 전달한 것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가야 된다라는 일관된 우리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의 메시지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정말 한반도 평화가 개선되는데 이 평창올림픽을 잘 해야 된다. 준비도 잘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좀 다른 얘기지만 아베가 지금 그 위안부 합의 문제를 재검토를 안 하겠다고 해야지만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지금 그 TF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 러시아, 미국도 불안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우리가 속을 많이 썩지만 그래도 미국의 조야에서는 어쨌든 이런 그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미 간의 그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일본만 남아 있는 거죠. 러시아나 중국 역시도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계속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데 이제 일본만 유독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전 정권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줘라 이제 이런 건데 좀 역지사지하는 정치 그다음에 외교를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 세계가 원하는 한반도의 평화에 일본이 이익을 담당해 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운전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북한의 변화 중에 하나가 김여정이 주석단에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역할과 김여정의 역할이 보다 더 이렇게 강조되는 상황이다라는 게 어저께 이제 뉴스를 봤는데요. 여튼 신뢰 구축을 통해서 주변 강국도 그렇지만 한반도의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통해서 평화적인 해결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서 평창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해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까지 성공리에 마쳤으면 한 바람이 잘 되겠죠? 예. 네.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린 결과, 문재인 패싱이네, 한반도, 얘기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북한 담당자로서는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네. 이 기조가 계속 만들어지면, 올림픽 끝났으니까 우리 다시 핵무기 실험할래, 이렇게는 쉽게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이제부터 빛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방송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알아야 할 한 발짝 늦은 뉴스. 비선실세 최순실과 박근혜의 대포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재판정에서 처음으로 밝혀졌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니다, 없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번에 너무 자세하게 핸드폰 번호까지 오픈이 됐습니다. 특검팀은 49땡땡 번으로 끝나는 차명폰을 최순실이 사용을 해서 2016년 2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박근혜와 모두 259차례 통화한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요. 많이 됐다. 그게 2월 1일부터 4월 18일을 제가 대략 세보니까 한 80일 정도 돼요. 네. 이때 259차례를 통화를 했다는 것은 평균 하루에 3번씩이네요? 하루에 3번 내지 4번. 네, 3번에서 4번? 네. 주말 포함해도 최소 3번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전기 수준이죠. 근데 이거를 전화만 했겠어요?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밥 먹었어? 점심 먹었니? 화장실 가서 닦았니? 이런. 샤워해야지 깨끗하게. 이빨 닦아야지? 이 정도였다는 거지, 이거는. 나 이 대포폰 번호 보고 난 내 번호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난 내 번호인 줄 알고,
너무 비슷해서. 그런데 최순실이 너무 당당해요. 그러니까요. 자주 통화할 수 있죠. 통화하면서 그 숫자를 다 세? 검찰에서 요즘 이슈화 하는데 40년직이라면 그 정도 통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40년직이면 하루에 3번씩 통화해요? 이건 연애할 때는 하는 짓이지. 글쎄요, 그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연애할 때도 이렇게 안 해요. 연애할 때 이렇게 하면 진짜 스토킹 한다고 욕 들어요. 요즘은 연애는 한 번을 길게 하지. 연애는 톡을 더 많이 톡으로. 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톡이 힘들고 전화로 바로 했겠죠. 또 톡은 기록이 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말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게 이렇게 돼서 이거는 둘이 얘기하면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수준이라.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짜증날 것 같네요. 이게 그렇게 돼서 네. 정비서관이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 메신저로 야 그거 있잖아. 그 보는 순간 막 와 스트레스 빡 받을 것 같아. 막. 그런 걸 잘 알아야 40년직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측의 현안 등에 박근혜한테 청탁한 게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대통령을 너무 무시한 것 같다. 저는 총수들 면담에 관심도 없다. 뭐 얻을 게 있다고 관심이 있냐. 증거가 있습니까? 라면서 되물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괘씸한 태도 아닙니까? 판결을 받아야 되겠는데 뭐잖아. 그러니까 지가 부인한다고 해서 있는 증거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건 재밌네요. 최순실 집에서 대통령하고 대기업 총수 간의 단독 면담 일정표와 현안 문건을 봤다. 이 얘기를 장시호가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최순실이 장시호에 대한 폴리바게닝이 심한 사례 같다. 정호성 비서관이 저에게 슬쩍 이야기한 적이 있어도 그런 적은 없다라면서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일부를 인정하지만 또 아니라고도 하는 거죠. 그 녹취록 그 분위기를 보면 박근혜보다는 최순실을 훨씬 더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예. 그리고 그 의사 결정권자가 최순실이었던 거죠. 예. 박근혜는 제안을 하고요. 최순실이 결정을 하고 실행은 정호성 뭐 이런 애들이 하고 이랬던 게 정황이 너무 뚜렷하게 나와요. 그렇게 보면은 나는 총수들 면담에 관심도 없다, 뭐 얻을 게 있다고 이 말이 맞긴 맞네요. 실제로 뜯어내는 건 박근혜가 뜯어내고 박근혜가 뜯어낸 걸 지한테 갖다 바치면은 그냥 땡큐하고 가져가는. 예. 그렇게 하면은 총수들 면담에 관심 없다는 말은 거짓말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러면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럼 박근혜는 또 난 뭐 먹었니 그러면. 최순실이 너 국정원 돈 있잖아. 아니 박근혜는 순실이가 이제 밥 세 끼라도 잘 먹여주면은 감사한 거고 뭐 속옷도 사다 주고 했다는데 걱정 없죠. 예. 국정원 돈 갖다가 살려만 두신다면 옷도 좋은 옷 이렇게 맞춰주고 캐비어 그 옷도 먹게 해주고. 알고 보면 비싼 옷도 아니라서 되게 뭐랄까 비참한 삶이에요. 비참한 삶이죠. 뭐 청탁이라던가 문건 유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게 뭐 장시호의 증언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종범 EBS 사장 인사라던가 강남 헌인마을 뉴스테이 지정이라던가 이런 것에는 다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청와대에 주말마다 간 사실이 있느냐, 자주 드나든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그렇게 자주는 안 갔다. 그럼 매주는 아니고 격주 정도는 간 모양이네.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자주 안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렇게가 중요한 거잖아요. 매일 간 건 아닐 뿐이다. 그 정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정말 이 사건들을 우리는 이렇게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정에서 직접 재판하는 이 당사자들, 검사와 판사는 이게 얼마나 복창 터질까 모르겠어요. 이 자세한 내용들을 다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괴감 들지 않을까요? 판사, 검사가. 하기 싫을 것 같아요. 미치고 완장할 것 같아, 이 사람들도.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90만 원짜리 휴지통을 썼는지, 왜 몰카가 설치된 시계를 썼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뻔하게 보인다는 거죠. 또 다친 분들의 쾌유를 빌고 그다음에 소방 당국의 빠른 조치, 그다음에 관계 당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신 거고, 또 사연들이 이제 현장에서 다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대학 입시를 합격하고 할머니 만나러 왔던 딸과 그 딸이 함께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일, 그다음에 부인 잠깐 손을 놓쳤다가 나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인이 이제 주검으로 발견된 일, 그런 안타까운 일들 듣고 현장 상황 보고 그러면 가슴이 미어지죠. 네.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이 유족들 찾아가셨을 때 유족들이 한 분 한 분 막 말씀하신 거 이렇게 기록이 그 기자들 취재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걸 보는데 그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던데요. 뭐 그거는 그 현장에서 더구나 그걸 들을 때 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뭐 국민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안전 재난 이런 거 있어서 사실 국가 컨트롤 타워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은 유가족들의 욕이라도 들어드리는 게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황망한 상황에서 어떤 인명이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와서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사실 위로가 된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유가족들은 대통령 앞에서 죽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소연하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낼 거예요. 원망도 할 거고. 그런데요, 제가 방송 내기 위해서 웬만한 뉴스는 다 클릭해서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 언론사가 대통령한테 참아 못할 소리를 하는 거를 그냥 내보내요. 근데 지금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문제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약간 극한 발언이었는데요. 인명이 훼손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 자체는 진정성 다해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대로 내보내지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유족분들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공격 대상이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사가 그걸 적당히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위로하기도 바쁜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말들이 나오겠지만 그걸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사가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는 누구도 어떤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극적이고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기반하지 않는 뭐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거 역시 또 그분들의 심경이니까 저는 저희가 이제 사건 발생 직후에 오후 2시에 그 소방 당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안행위하고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정책위장 이렇게 이제 주요 당직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소방 당국은 당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했는지 이제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제 상황을 쭉 설명을 했는데 사건 발생 직후와 저희가 보고받기 전에는 소방 당국이 굉장히 이제 미흡하게 조치한 측면이 매우 많이 부각이 됐죠. 근데 그거는 뭐 감내하고 가는 거고 조금 상황이 진정되고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추후에 사건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또 판단 내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언론 역시도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진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은 뭐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사고가 사실 나는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지금 방송하기 직전에 우리가 뉴스를 잠깐 봤잖아요. 화재 사건 여기저기서 납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 인명피해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 소방관 인력 충원에 관한 문제가 국회에서도 있었고요. 그런데 현직 소방관 있으신 걸 저희 조만간 그렇지 않아도 소방관 되시는 분 인터뷰 한번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빈부격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대도시의 소방관들은 예를 들면 제가 사는 구에 소방관 분들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인접구에서 다 지원 나오는 형태로 금방 이렇게 모여들 수 있는데 제천 같은 데는 4명이요? 나머지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지역에 있는 소방관들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였겠죠. 제가 안행위를 하면서 이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이나 인력 충원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죠. 근데 역시 이제 해결이 안 됐던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일자리를 충원할 때 소방 공무원에 대한 그 얘기가 되다가 결국은 규모가 축소된 형태로 일부 조정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 편차에 따라서 소방 그 인력과 장비에 대한 지원이 차이가 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재가 나서 사용하던 장갑이 이제 훼손됐다 그러면은 본인 돈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를 수습하고 나서도 그 비용 지불을 소방관들한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직 전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였는데 그거 역시도 지금 뭐 야당의 반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방 호수의 굵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2인 내지 3인이 소방 호수를 들고 이렇게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제천의 경우는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소방 호수 자체도 물줄기가 약한 호수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규격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가장 크게 문제됐던 점 하나가 불법 주차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쨌든 제도로서 그 이제 불법 주차에 대한 어느 도시나 이제 이게 늘 문제고 그 화재 진입 도로에 대한 규모 확보 이런 문제가 늘 심각한 문제인데
정말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어느 단위에서 별도로 만들든 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제천 화재는 짚어볼 지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지금 일부 언론들은 이제 소방관들의 초동 대처 미흡 이것만 부각시키고 있는데 드라이비트 공법의 문제라든지 필로티 주차장의 문제라든지 비상구를 사용하는 것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고요.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 듣다가 상당히 복잡한 이슈가 많은데 큰 이슈 3개만 예. 좀 너무 복잡하지만 좀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책임이라는 문제 있잖아요. 이제 가령 대통령이 가서 유족을 위로하고 참 욕이라도 먹어야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그런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종의 사과 내지는 책임, 도덕적인 책임이건 뭐 포괄적 책임이건 구체적인 책임이건 그거를 좀 따져보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건축물, 구조물에 어떤 형태든 처음에 만들어질 때든 아니면 안전을 검사할 때든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대처하는 과정에서든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 관련이 안 되는 부분이 0.1%라도 없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대목에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따지면 있을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대통령이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시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국가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국가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현대의 대통령이 사과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포괄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죄송함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이런 화재 사고의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인명피해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 건축물의 만들어짐 또는 어떤 화재 대응에 있어서 구체적인 당국의 이 잘못이 아주 구조적으로 딱 드러났을 때 사실은 그럴 때 보다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조금 더 명료한 대목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요것을 아까 지금 언론 보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현재의 정부이고 현재 대통령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만 딱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보면서 근데 이거는 분명히 좀 짚을 대목이 있겠다 싶었던 거 하나는 건축물이 어쨌든지 간에 일종의 소방점검 있잖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일선에 있어서의 소방점검을 할 때 예를 들어 2층 비상구에 있어서의 이렇게 적치물 같은 거를 짚어내지 못한 건 분명히 나중에 따져봐야 될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문제 내지는 지역마다 존재하는 편차의 문제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많이 지적됐고 어쨌든 정부에서 꼭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데 사실은 국가직으로 다 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고 실제 운영은 지역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은 국가적으로 하되 운영은 지역의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고 빨리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고 그와 별도로 안전이라는 문제는 이번에 이제 주차 비상구 문제 등등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회째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졌죠? 강원도인가 어디가 눈 엄청 왔는데 차들이 가다가 길 막힌다고 자기 차 세워놓고 가버린 대관령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 난감하더라고. 그때가 사실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도 그런 문제가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그렇게 아주 불가피한 경우 말고 그렇게 해버리면 나머지는 다른 차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등등의 이제 복합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해서도 각각의 일반적인 어떤 의식의 문제, 문화의 문제, 관행까지도 다 짚어볼 대목들이 있을 거예요. 불이 나지도 않는데 소방관 증원이 왜 필요하냐고 했던 국민의당의 황주원 의원도 생각이 좀 나고 그러는데요. 이 안전에 관한 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0.1%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불은 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건 진짜 황당한 얘기죠. 그건 마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쟁이 맨날 나는 거 아니잖아요. 군이나 안보를 하는 것과 같은 거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감옥 갔을 때, 그 대학 때 그때 교도관들을 보고 나서부터 제가 생긴 생각이 있어요. 늘 가진 생각인데 나는 가장 험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절하게 처우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감옥에 가면 교도관들한테 반 징역 산다 이런 농담 비슷한 게 있어요. 같이 감옥 사는 거죠. 같이 감옥을 살거든. 하루에 반은 감옥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반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늘 교도관, 그다음에 경찰관들이 잘못된 공권력을 행사할 또 질병관리본부가 일반 국민 치료 목적으로 백신 1,000명분도 보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권혜호입니다.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불렀죠. 사장님 나빠요. 우리가 그런 개그 프로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것이 벌써 10수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는 그 방법을 좀 더 바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주노동자 현지의 아이들에게 공부할 권리, 펜을 쥐어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숨쉬는 곳도 정치다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녹음하는 날이 눈이 오면 좋겠지만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비가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물론 뭐 서울만 그러는 거고 어떤 지역은 눈이 내리고도 있을 거예요.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성탄절 방송 나가는 오늘은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나오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예,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어제 광화문에 그 법륜 스님이 하는 그 무슨 평화 집회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거 많이 나왔더라고. 막 구호하다가 중간에 성탄절 노래를 이렇게 틀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앞에 선도차에서. 근데 그걸 하는데 스님이 성탄절 있는 사이로 이러는데 되게 옆에서 보니까 귀여우시더만. 좀 열리신 분들은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 다 상당히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 상관이 있어요? 네. 뭐 앞에 해야 될 이야기가 좀 엄숙한 이야기라서 활기찬 분위기는 자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천 화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사고는 안 나면 좋겠지만 그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제천 내려가시고 나서 합동분향소에 조화를 보냈다. 그리고 직접 내려가셨죠. 그 전날은.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대통령이 유족들을 이렇게 다 한 분씩 다 만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소연도 듣고 여러 가지로 들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울먹거리셨다. 실제로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박수현 대변인이 있어서 페이스북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죄송한 일이죠, 사실은. 사람 인명이 피해가 갔으니까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입은 거니까요. 내 탓, 남 탓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황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형 참사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화재 현장을 앞에 두고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합니다. 구조 사다리차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도착한 지 10분이 넘어서야 사다리를 폈습니다. 화재 현장에 빨리 도착해봐야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발의됐습니다.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엔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로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낸 이 법안은 9개월이 넘도록 계류 중입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로 넘겨졌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도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자는 비슷한 법안을 냈지만 1년 넘도록 계류 중입니다. 정치권이 참사 현장 방문으로만 그치지 말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직후 한지붕 두 가족은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똑바로 해! 끌고라도 와야지. 아니 끌고라도 오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발언 수위만 달랐을 뿐 서로를 겨냥해 당을 나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합당을 강행하려 한다면 스스로 당을 나가서 합치는 것이 맞다. 현재 국민의당 의원 39명 가운데 공개적으로 안 대표의 손을 들어준 의원은 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반쪽 통합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서로 당을 나가라고만 했지 당장 나가겠다는 말까지 튀어나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통합을 반대하지 안철수 대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집단 탈당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이미 심리적인 분당선은 넘어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통합 파열음으로 국민의당의 분열이 가속화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원 빼가기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의석수가 5석 차이에 불과한 양당은 원내 일당 사수와 탈환을 놓고 사투를 벌여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첫 번째, 그 다음 연계되는 게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마지막일 거예요. 이삭죽기식으로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민주당은 한 발 빠져 있을 것이고 야당 중심으로 연계 개편이 원내 3당 체제가 다시 4당 체제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국민의당발 정계 개편 가능성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적은 백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들만 맞았다는 일부 보수 매체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청와대 경호처가 350명분의 탄저균 백신을 도입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추진돼 올해 구입을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